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주가 65세 이상에 대해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불체자들이 뉴욕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범죄에 자주 쓰이는 유령총 규제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급등한 유가를 완화하겠다며 휘발유에 매연 유발 물질인 에탄올을 더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이들은 슈퍼히어로로 분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백신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생명을 구하고 코비드-19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신 히어로가 되어보세요. 백신을 접종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코비드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브루클린 N전철 36번가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방독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다수의 총격 피해자들은 피범벅이 됐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자마자 승객들은 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사건으로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0명이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격 중입니다. 범인은 가스마스크를 썼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황색 안전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65세 이상에 대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서 전국 불체자들이 뉴욕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를 위해 약 2억 2천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65세 이상 불체자 약 2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주는 연소득이 18,754달러 이하인 65세 이상은 누구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뉴욕주에 얼마 동안 거주했는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줍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뉴욕주 거주자가 아닌 타주 거주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초 기준 뉴욕 시민 2명 중에 1명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최근 범죄에 자주 쓰이는 유령총 규제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유령총은 많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무기라며 앞으로 유령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연방정부가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총기 제작 기계와 부품 키트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현행법상 총기로 간주되지 않아 완성총에 부여되는 고유 일련 번호도 없고 구매자 신원 확인도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부품을 구입해 유튜브 조립법 영상 등을 보며 총을 만들 수 있어 전과자, 정신질환자 등 총기 소지가 제한된 사람이 범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령총이 뉴욕시 범죄 급증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공공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브롱스에 위치한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유령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30분 만에 총을 조립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으로 최근 5년 새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유령총 제작들이나 부품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상도 총기 판매자처럼 연방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령총 판매자는 구매자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급등한 유가를 완화하겠다며 휘발유에 매연 유발 물질인 에탄올을 더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 전역에서 휘발유에 에탄올 15%가 함유된 E15의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휘발유의 일정량의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섞는 에탄올 혼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휘발유에는 10%의 에탄올이 들어가지만 에탄올을 최고 15%까지 혼합한 E15도 판매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갤런당 평균 10센트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조에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겠다며 매연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휘발유 판매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환경보호청도 E15이 더운 날씨에 매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제한해 왔습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부지사가 뇌물로 선거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오늘 체포됐습니다. 벤자민 부지사는 취임 전인 뉴욕주 상원 의원 시절 할렘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 남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9년 당시 벤자민 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에 출마하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불법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자민 부지사는 지난해 8월 쿠오모 전 지사가 자진해서 사퇴한 뒤 캐시 호컬 주지사의 지명을 받아 뉴욕주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에 열린 민주당 경선에도 부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뉴욕 주지사 선거가 위태해질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사퇴하라는 압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자 뉴욕시와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명보다 35%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한 해 220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 243명, 2021년 274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뉴욕시경이 난폭 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경은 2021 회계연도에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38만 8천 건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9 회계연도 90만 2천여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0 회계연도 66만여 건보다 적은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 회계연도 1,027건에서 2020 회계연도 749건, 2021 회계연도 461건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경찰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운전자들과의 접촉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4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2% 급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6.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연은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료가 향후 1년간 10.2%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고 식료품 가격도 9.6%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가계 지출도 전월보다 1.3%포인트 증가한 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의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7%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36.2%가 앞으로 1년간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완전 고용에 가깝게 회복된 고용시장은 앞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가 또다시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은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이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에 달했습니다. 또 30세 이하 응답자 중 지지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답변이 57%를 기록해 평균보다는 지지 응답이 조금 많았고 히스패닉의 54%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흑인은 반대 비율이 33%에 그쳤고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 중 반대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9%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처에 불만을 표했고 41%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62%,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61%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이 코로나19로 또 10,000명 가까이 급감했으며 뉴욕 지역 한인 유학생은 30%나 급감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집계한 해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은 58,787명이며 이는 전년보다 9,430명, 13.8%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은 123만 6,748명으로 전년보다 1.2% 감소에 그쳐 한국 유학생은 이보다 11배 정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뉴욕 지역 한인 유학생은 5,024명으로 전년 7,208명보다 무려 30% 급감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은 중국이 34만 9천 명으로 1위, 인도가 23만 3천 명으로 2위를 기록했고 한국이 3위였으며 카나다, 브라질, 베트남 등이 순위였습니다. 지난해 한국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학생 비자 취득이 지연됐고 감염을 우려해 유학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중 72%가 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미 관광청은 지난달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이 1,389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8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은 289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배 늘었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여행객도 137만 9천 명으로 5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여행객도 406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 미국과 멕시코가 33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나다가 149만 명, 영국이 86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이 184만 명, 마이애미 공항 174만 명, 로스앤젤레스 공항 108만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순방길에 한국을 찾을 것이 유력해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회담 도중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담의 날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겁니다. 그동안 쿼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의 걸림돌이었던 호주 총선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돼 불확실성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 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측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쿼드 정상회담 날짜를 전후한 다음 달 23일이나 25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미 양국 간에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효수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